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때늦은 무더위가 다소 누그러들겠습니다. 남해상에서 만들어진 13호 태풍 버빙카는 중국으로 향할 것으로 보여 국내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전망입니다. 11호 태풍 야기가 강타한 베트남에는 폭우가 쏟아지며 30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연일 폭우가 내리고 있는 나이지리아에선 북동부 지역 댐이 무너지면서 도시가 물에 잠기고 최소 30명이 숨졌습니다. 추석 연휴에 서울에서는 매일 평균 병의원 1,200곳과 약국 1,300곳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또 서울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서울시의 긴급 예산 투입으로 연휴 내내 24시간 운영합니다.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과 투자자 등 창업 생태계 관계자들이 모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행사가 기업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투자 유치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어제 경기도 양평 옥천면의 기온이 무려 3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을 폭염을 식히는 비가 내릴 전망인데 양이 다소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남해상에서 북상 중인 13호 태풍은 중국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사상 첫 9월 폭염 경보가 내려진 서울. 도심 풍경은 추석을 앞둔 가을을 무색해 할 정도입니다. 강한 햇살과 부채, 민소매 옷차림, 거침없이 시원한 물속으로 뛰어드는 아이들까지 그야말로 한여름 풍경입니다. 너무 덥고 추석 전에 이렇게 더운 건 올해가 처음인 것 같아요. 경기도 양평 옥천면 기온이 무려 3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 강서구 기온도 37.1도로 사람 체온보다 높았습니다. 공식 기온도 정읍 36.1도, 대전 35.3도, 서울이 34.6도까지 오르는 등 이맘때 기온보다 10도 이상 높았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주변에는 대기 상공에 뜨겁고 건조한 공기를 동반한 티벳 고기압이 지배를 하는 가운데 대기 중하층에서는 뜨겁고 습한 남동풍이 불면서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35도를 웃돌며 역대급 기록을 남긴 이번 가을 폭염은 하루 사이 날씨가 급변하며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12일 목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는 다소 완화되겠으나 다만 일부 지역은 강한 비구름이 형성돼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제주도 산간과 경기 북부에는 8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등 비의 양도 많겠습니다. 먼 남서쪽 해상에서 만들어진 13호 태풍 버빙카는 북상하면서 점차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하는 주말 이후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까지 북상하겠지만 방향은 중국으로 틀어 월요일쯤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미국과 일본도 같은 진로를 예상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태풍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태풍에서 열기가 유입되며 내륙의 더위가 심해지거나 제주도 부근 해상으로 너울성 파도가 높아지는 등 연휴 기간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돼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오늘 태풍과 연휴 날씨에 대한 정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슈퍼태풍 야기가 강타한 베트남에서 폭우가 계속되면서 사망 실종자가 300명에 근접했습니다. 수도 하노이를 흐르는 홍강 수위는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져 하노이 곳곳이 물에 잠기고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지난 7일 태풍 야기가 베트남에 상륙한 이후 어제까지 최소 155명이 숨지고 141명이 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하노이시 당국에 따르면 태풍 야기가 베트남 북부를 강타한 지 닷새째인 어제 하노이에서는 오전에만 7.5에서 27.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120mm의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홍강 수위는 정오쯤 11.1m를 기록해 2단계 홍수 경보 기준치인 10.5m를 넘으면서 시 당국은 2단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르노주에 있는 댐이 무너지면서 홍수가 나 최소 30명이 숨졌습니다. 나이지리아 국가비상관리청은 현지 시간 10일 발생한 댐 붕괴로 마이두구리시 면적의 40%가 물에 잠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홍수로 최소 30명이 숨지고 40만 명 넘는 이재민이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르노주 정부는 관할 지역 모든 학교에 2주간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인근 동물원이 물에 잠기면서 동물의 80%가 죽었고 악어와 뱀 같은 맹수가 탈출해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지난달 말에도 동북부 지가와 아다마와 타라바 등 3개 주에서 폭우로 홍수가 나 49명이 숨지고 4만 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가 올해 가을철인 9월에서 11월 사이 라니냐가 발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지난해 5월 발생한 엘니뇨가 올해 5월 중립 상태로 전환됐고 가을철에 라니냐로 전환할 가능성이 60%라고 설명했습니다. 라니냐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고 엘니뇨는 그 반대로 라니냐일 때 지구 온도는 0.2도 정도 떨어지고 엘니뇨일 때는 그만큼 올라갑니다. 라니냐가 발달하는 해에 우리나라의 9월에서 10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비가 더 많이 옵니다. 11월에서 12월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떨어지고 비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만 최근에는 11월에도 기온이 오르고 강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1950년 이후 엘니뇨는 24차례, 라니냐는 16차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올 가을은 이 선물 같은 시간이 예년보다 늦게 찾아올 전망입니다. 올해는 늦더위가 길게 이어지면서 단풍의 시작 시기도 예년보다 3일에서 5일가량 늦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의 9월 폭염경보는 2008년 특보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입니다. 밖에 가볍게 산책하려고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무인매장에 그냥 쉬러 들어갔습니다. 이미 9월 중순으로 접어들었지만 기록 경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잠자리떼가 낚싯배를 덮친 영상이 화제입니다. 지난 8일 제주 앞바다에서 낚싯배에 갑자기 잠자리떼가 몰려와 낚시하는 사람의 몸과 배 곳곳에 달라붙었습니다. 이 잠자리떼는 아열대성 된장 잠자리로 봄철 우리나라에 머물다 여름이 지나자 남쪽으로 이동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낚싯배 선장은 이처럼 많은 벌레가 덮친 건 처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기후의 병해충의 위협으로 과수농가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을 앞두고 국내 기술로 개발한 새 과일 품종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농가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배 수확이 한창입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신화배로 해외 도입종인 신고보다 당도가 더 높습니다. 이른 명절에는 충분한 당도가 안 올라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신화는 같은 기간 했을 때 한 열흘 정도 숙기가 빠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신고배가 전체의 85%, 사과는 후지종이 62%를 차지할 정도로 특정 품종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상기후나 병해충 피해가 발생하면 생산량이 줄어들고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5년 중 개화기 냉해가 발생하지 않는 해는 2022년뿐이었으며 특히 23년은 냉해와 탄저병이 동시에 발생해서 과실 생산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과일 품종을 다양화해 위험 요인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가 차원에서 새 품종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탄저병에 상대적으로 강한 아리수 사과는 보급 10년 만에 재배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3배로 늘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이지플과 아리원, 감로사과도 판매를 시작하면서 이번 추석에는 더 많은 품종이 차례상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품종 개발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히 과수에서는 민간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국가 차원의 육종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 다양한 과일 품종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품종은 아직 재배 농가가 많지 않아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농진청은 새로 개발한 품종이 안정적으로 재배되도록 전문 생산단지를 만들고 유통망을 별도로 구축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내외 혁신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어제 오후에 열린 혁신 창업 국가 대한민국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정부와 산학연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여 글로벌 관점에서의 혁신과 창업 생태계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혁신 창업에 이바지한 딥테크 기업에 대한 시상식과 창업 생태계 연구 분석 리포트 발표 등이 진행됐습니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대학교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카이스트, 중앙홀딩스 등이 함께 개최했습니다. 이어서 심포지엄에 참석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딥테크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연구 부문,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공공연구 부문의 기술 이전 사업화에 적극적으로 시장 원리를 도입해서 발명자뿐 아니라 기술 이전 기여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대기업을 포함해서 스타트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는 신생 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요. 독일,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의 스타트업과 창업 전문 기관들이 참여해 교류하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배란 테스트기를 촬영하자 앱이 임신 가능성을 알려줍니다. 또 초음파 사진을 찍자 태아 크기가 상위 몇 %인지 알려줘 기존의 초음파 결과와 태아 평균 크기를 일일이 대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앱으로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단계별 정보를 제공받고 맞춤형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가 패드 위로 올라가면 운전자가 차 안에서 앱을 이용해 충전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바닥에 배설된 급전 패드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자기 공진을 통해 차량 하부에 있는 집전 패드로 전력을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무거운 충전건을 꽂지 않아도 무선 충전할 수 있고 케이블 유지 보수나 별도의 캐노피 설치도 필요 없어 유지 보수 비용을 낮춘 것이 장점입니다. 자기장을 이용해서 대용량의 전력을 패드와 패드끼리 전송하는 방식인데요. 승용차의 경우에는 최대 94%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버스나 트럭 시스템은 90% 정도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전 세계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등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참여했으며 전문가 강연과 투자 유치 프로그램 등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 산하기관이 참여해 스타트업과의 우수 협업 사례를 소개하고 협력을 원하는 스타트업에게는 기관별 기술 수요를 공유했습니다. 전 세계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그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고 또 투자자들하고 스타트업하고 만나는 미드업 행사를 올해 특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의 특징은 이렇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IR 행사를 정말 많이 만들었다는 게.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글로벌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국내 스타트업들이 세계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러시아 우주비행사 2명과 미국 우주비행사 1명을 태운 소유주 MS-26 우주선이 현지 시간 11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는 소유주 MS-26 우주선이 계획대로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이들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202일 동안 42가지 과학실험을 하고 내년 4월 1일 돌아올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타스 통신은 또 이번에 소유주 MS-26 우주선 발사로 우주에 동시에 머무는 사람이 모두 19명이 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서울의 병의원이 매일 1,200곳가량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의료계와 협의해 경증 환자를 최대한 분산시키는 비상의료 대책을 수립하고 응급실은 24시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서울의료원 외래진료실, 몰려드는 환자로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휴진 없이 응급진료반을 구성해 외래진료를 계속합니다. 이제 가족이 있으니까 혹시 가족이 아프거나 그러면은 이제 병원을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불안하긴 하죠. 뭐 장염이 걸렸다거나 그랬을 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려우니까.
서울에서는 이렇게 추석에도 매일 평균 병의원 1,200곳과 약국 1,300곳이 진료를 계속하게 됩니다. 25개 구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도 경증 환자 진료를 맡아 응급실 부담을 더는 데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소화제나 감기약, 진통 해열제, 파스 등 일반 의약품은 편의점에서 살 수 있습니다.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연휴 동안 경증 환자는 일단 동네 문 여는 병의원, 약국 또는 보건소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급의료 환자를 맡을 서울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서울시가 71억 원을 긴급 투입해 연휴 내내 24시간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소아 환자는 달빛 어린이병원 13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고 소아 응급 환자는 우리아이 안심병원과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에서 24시간 진료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본인 부담 비용이 30에서 50% 정도 더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 토요일, 야간, 공휴일 진료비 가산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기본 진찰료와 마취료, 처치료, 수술 비용을 30에서 50%, 약국은 조제 기본료와 조제료, 복약 지도료의 30%를 가산해서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평일에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 진찰료 17,610원 가운데 본인 부담금 30%인 5,283원만 내면 되지만 추석 연휴에는 초진 진찰료가 22,893원으로 올라 본인 부담금은 6,863원이 됩니다. 특히 야간 또는 공휴일의 응급 상황으로 마취나 처치,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진료비의 50%의 가산금이 더 붙고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정치권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재논의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의정 갈등 해소에 실마리를 찾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내년도 증원 논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의료계는 발언의 진위를 의심하고 있어서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집권 여당의 한동훈 대표가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문제까지 다뤄볼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으며 파장이 일었습니다. 의료계가 강력히 요구했던 내년도 정원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면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도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원한다고는 하지만 내년도 정원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필수 인력과 확충,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의료체계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정치권의 말을 그다지 믿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면택 대한의협회장은 여야, 정부, 대통령실이 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협의체에 들어갈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정 갈등의 핵심에 있는 전공의들은 공식 의견을 내지 않은 채 상황을 지켜볼 뿐입니다. 오히려 전공의와 의대생 의전원 지도부는 의사협회와 갈등을 빚으며 내분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입 수시 모집이 이미 시작됐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다시 정원이 바뀐다면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차후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의 중재 노력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아직은 부정적인 기류가 강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2025학년도 의대 수시 모집 사흘째 모집 인원의 11배 가까운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시업계 자료를 보면 어제 저녁 6시까지 전국 39개 의대 수시에 모두 3만 2천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일부 전형과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학대를 제외하면 모집 인원은 2,978명으로 1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은 16.12대 1, 지역 균형 전형 경쟁률은 8.97대 1로 모두 지난해보다 상승했습니다. 재외국민 특별 전형을 제외하고 올해 39개 의대가 수시로 선발하는 인원은 모두 3,089명입니다. 의대 모집 정원이 늘어난 만큼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가 늘더라도 최종 경쟁률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치매 발병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가장 많지만 혈관 건강이 나쁜 경우 혈관성 치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위험 요인을 피하면 다른 원인의 치매보다는 예방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어떤 예방법들이 있는지 백종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년 9월 21일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 알츠하이머 협회가 정한 치매 극복의 날입니다. 앞서 지난 7월 국제적으로 저명한 치매 전문가 27명이 활동하는 란셋 치매위원회가 치매 위험 요소 14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지난 2020년 치매 유발 위험 요인 12가지를 선정한 데 이어 이번 발표에서 2가지 요인을 추가했습니다. 새로운 위험 요인은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면 나타나는 고지혈증, 그리고 시력 저하입니다. 예방 가능한 치매만 따졌을 때 치매의 7%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탓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So a high HDL level is associated with a reduced risk of several chronic diseases, including cardiovascular disease, diabetes, high blood pressure, dementia, and kidney disease. 실제로 치매의 20% 이상은 뇌졸중과 뇌경색, 뇌출혈 등으로 뇌의 혈류량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혈관성 치매입니다. 증상이 급격히 나빠지고 안면마비와 시력 손실, 보행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혈관성 치매는 다른 치매들보다 예방 가능성이 크고 초기에 발견하면 더 이상의 진행도 막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예방을 위해서는 일단 혈압 관리, 그다음에 당뇨 관리,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이제 검진을 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규칙적인 운동, 그다음에 건강한 식단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관성 치매는 대부분 과거 뇌졸중을 앓았던 사람에게 발생하는데 이 때문에 고혈압과 당뇨, 고콜레스테롤 혈증, 심장 부정맥, 흡연과 같은 뇌졸중 위험 인자를 가진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한데 과음과 흡연은 물론 약물 남용을 피하고 우울증 증상이 있다면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체력에 맞게 사람들과 어울려 매일 30분 이상 숨이 찰 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하고 주 2회 근력 운동을 함께 하는 것도 혈관성 치매를 막는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해외 직구로 들어온 어린이 용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등 유해 물질이 상당수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해외 구매 대행 어린이 제품 27개를 대상으로 안정성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 37%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동 완구 7개, 물놀이 용품 10개, 비눗방울, 핑거페인트 등 액체 완구 10개로 4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사용이 금지된 메칠 이소티아 졸리논과 메칠 클로로 이소치아 졸리논이 검출됐습니다. 또 전동완구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나비, 기준치를 최대 79배 초과했습니다. 물놀이 용품 중 튜브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무려 194배, 카드뮴은 269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용품을 직구할 때 반드시 안전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혈관성 치매를 피하려면 생활 습관을 관리해야 한다는 리포트 전해드렸는데요. 과음과 흡연, 운동 등 다양한 요소를 짚어봤는데 대부분 치매가 아니더라도 건강을 위해 우리가 챙겨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치매를 포함한 질병 예방을 위해 균형 잡힌 식단과 주기적 운동,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